어머니, 여기는 제 집이에요. 지금 가진 거 싹 다 내놓으세요. 며느리 지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제 옷까지 세면도구, 통장, 핸드폰은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지수야, 이게 무슨 짓이야? 제가 황급히 물건을 주우려 하자 지수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지수는 바닥에 흩어진 물건 중 통장과 핸드폰, 그리고 금반지를 집어들었어요. 이것들은 제가 보관할게요. 어머니는 여기 계실 거니까 필요 없잖아요. 지수의 얼굴에는 미소조차 없었어요. 며칠 전 울며 매달리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69의 육말자입니다. 작은 도시에서 평생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왔죠. 남편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뒤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외아들 도윤이는 해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느라 연락이 뜸했어요. 가끔 명절 때나 전화 한 통 오는 정도였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었거든요. 며칠 전 일이었어요. 며느리 지수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죠. 눈가가 붓고 피곤해 보였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지수는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요. 지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지수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힌 뒤 물을 한 잔 건넸죠. 지수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이가 해외 출장이 너무 길어졌어요. 혼자서 미나를 돌보며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미나는 제 손녀입니다. 올해 10살이에요. 착한 아이죠. 지수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니, 서울로 올라와서 저희랑 같이 지내주실 수 없을까요? 저 정말 힘들어요. 지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약해졌어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데 도와주지 않을 수 없었죠. 게다가 미나 얼굴도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았어. 내가 올라갈게. 지수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는 말을 연신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어요. 혼자 사는 것도 외로웠거든요.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이틀 뒤 저는 짐을 싸서 서울행 버스에 올랐어요. 가방 안에는 옷가지와 통장, 핸드폰, 그리고 남편이 생전에 사준 금반지가 들어 있었죠.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울 생활이 어떨까? 미나와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지. 며느리도 많이 힘들었나 봐요. 제가 도와줘야겠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지수가 역 앞으로 차를 가지고 나와 있었어요. 저는 반갑게 손을 흔들었죠. 하지만 지수의 표정은 며칠 전과 달랐습니다. 무표정했어요. 차 안은 내내 조용했습니다. 지수는 말이 없었죠. 저는 어색함을 느꼈지만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어요.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20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내렸죠. 지수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긴 제 집이에요. 지금 가진 거 싹 다 내놓으세요. 지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한 거죠? 지수는 갑자기 제 가방을 낚아채더니 바닥에 쏟아버렸어요. 옷까지, 세면도구, 통장, 핸드폰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지수야, 이게 무슨 짓이야? 제가 황급히 물건을 주우려 하자 지수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아팠죠?
지수는 바닥에 흩어진 물건 중 통장과 핸드폰, 그리고 금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보관할게요. 어머니는 여기 계실 거니까 필요 없잖아요. 지수의 얼굴에는 미소조차 없었어요. 며칠 전 울며 매달리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수야, 이게 무슨 짓이냐고. 당장 내 물건 내놔. 제가 다그쳐 물었지만 지수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그저 물건들을 챙겨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뒤 지수가 다시 나왔어요. 손에는 제 물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수는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죠. 어머니 방은 이쪽이에요. 따라오세요.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서 지수를 따라갔습니다. 복도 끝까지 걸어갔죠. 지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은 방이라기보다 창고에 가까웠어요. 작고 좁았습니다. 창문도 작았죠. 낡은 이불 한 채와 작은 옷장 하나가 전부였어요. 여기서 지내시면 돼요. 지수는 그 말을 남기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그 좁은 방 안에 홀로 남겨졌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핸드폰도 통장도 없었어요. 외부와 연락할 방법이 완전히 차단된 겁니다. 저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고르려 했어요. 하지만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 이해한 건가 싶었지만 아니었습니다. 지수의 차가운 목소리와 표정은 너무나 현실적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왜 지수가 이러는 걸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미나는 괜찮을까? 도윤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죠. 알았어요. 이번 달까지만 시간 좀 주세요. 제발요.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는 들리지 않았죠.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어요. 저는 그걸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핸드폰도 없고 서울 지리도 모르고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어요. 저는 완전히 고립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잠들지 못했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다 해가 뜰 무렵에야 눈을 붙였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깼습니다. 시간은 새벽 5시였어요. 저는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지수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깼죠. 몸이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제대로 자지 못했거든요.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그럼 청소부터 시작하세요. 할 일이 많아요. 지수의 목소리는 아침부터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방문을 열었어요. 지수가 복도에 서 있었죠. 손에는 걸레와 청소 도구가 들려 있었습니다. 거실부터 시작하고 화장실, 방 3개 다 닦으세요. 점심 전까지 끝내야 해요. 저는 말없이 도구를 받아들었어요. 저항할 힘도 없었습니다. 지수는 제 핸드폰과 통장을 모두 가지고 있었죠. 저는 완전히 갇힌 상태였어요. 거실로 나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69의 나이에 이런 노동은 힘들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수는 수시로 나와서 제 일을 확인했거든요. 조금이라도 빠뜨린 곳이 있으면 날카롭게 지적했죠. 여기 먼지 남았어요.
다시 하세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걸레질을 했습니다. 무릎이 아팠어요. 허리도 아팠죠.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청소를 마치자 지수가 또 다른 지시를 내렸어요. 냉장고에 재료 있으니까 밑반찬 좀 해주세요. 미나 도시락도 싸야 하니까 서두르세요. 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재료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정리가 전혀 안 되어 있었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찾기도 힘들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삼키고 재료를 꺼냈어요. 반찬 가게를 운영했던 경험 덕분에 요리는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요받으며 하는 요리는 처음이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계란말이를 부쳤어요. 미나 도시락도 정성껏 쌌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미나가 방에서 나왔어요. 제 손녀였죠. 오랜만에 보는 미나는 많이 자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미나는 저를 보더니 작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반갑게 손을 내밀려다 멈췄어요. 지수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미나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죠. 미나는 한 번도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어요. 무언가에 눌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미나가 학교에 가자 지수는 다시 저를 불렀어요. 어머니, 빨래 돌리고 설거지 하세요. 그 다음에 점심 준비 시작하시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할 힘도 없었어요. 하루 종일 일만 했습니다. 쉴 틈이 없었죠. 조금이라도 앉아 있으려 하면 지수가 나타났어요. 어머니, 왜 쉬고 계세요? 할 일이 아직 남았잖아요. 저는 다시 일어나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점심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또 청소를 했어요. 저녁 준비도 해야 했죠. 하루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저녁 무렵 미나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저는 미나에게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손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죠. 하지만 지수가 그 사이를 막았어요. 한미나, 얼른 방에 들어가서 숙제해.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미나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죠. 밤이 되자 지수는 제 방으로 왔어요. 손에는 제 핸드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걸 제 앞에 들이밀었어요. 어머니, 아들한테 연락하고 싶으세요? 그럼 제대로 하세요. 알겠죠? 지수의 눈빛은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수는 핸드폰을 다시 가져가며 말했죠. 내일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아침 5시에 일어나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방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아팠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도윤이는 이 사실을 알까? 저는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까요? 서울 길도 모르는데요. 핸드폰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통장은 지수가 가지고 있었어요. 밖에 나가봤자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도움을 청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저는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죠. 고향이 그리웠어요. 제 집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죠. 마음은 더 아팠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죠. 누가 들을까봐 이불로 입을 막았어요.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를 시작했어요.
반찬을 만들고 빨래를 했죠. 하루 종일 일만 했습니다. 지수는 수시로 제 일을 감시했어요. 조금이라도 쉬면 바로 지적했죠. 이런 생활이 며칠째 계속됐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미나가 있었거든요. 제 손녀를 그냥 둘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미나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지수가 자기 방에 있을 때였어요. 미나는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미나의 목소리는 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려 했어요. 하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죠. 괜찮아, 미나야. 할머니는 괜찮아. 미나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미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할머니, 미안해요. 저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나 잘못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뭐라 말해줄 수가 없었죠. 그때 지수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나는 황급히 제 손을 놓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요. 뭔가 해야 했죠.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무력했어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밖에 할 수 없었죠. 밤이 되면 지수의 전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였어요. 제발 이번 달까지만 기다려주세요. 그 목소리는 다급하고 절박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지수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왜 이렇게 저를 대하는 걸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어요. 아니, 잠들지 못했죠. 고립된 생활은 계속됐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이 집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자꾸 반복되니 눈에 들어왔죠. 매일 밤 지수의 전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 11시쯤이었어요. 복도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소리였죠. 저는 방문 틈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 달라고요. 제발 좀 기다려주세요. 지수의 목소리는 매번 다급하고 절박함이 묻어났죠. 그 뒤로는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이 뭐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지수가 다시 말했죠.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꼭 갚을게요. 통화가 끝나고 지수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방문 앞에 서서 생각했어요. 지수가 누군가에게 빚을 진 걸까요? 그게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확실하진 않았지만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청소를 하다 지수의 방 앞을 지나게 됐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 봐야 할까? 하지만 주저하는 사이 지수가 제 옆을 지나갔어요. 어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지수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 청소하다가 그냥. 지수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자기 방문을 닫아버렸죠. 저는 그 자리를 떠났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며칠 뒤 저는 빨래를 개다가 서랍장 옆을 지나게 됐어요. 거실 한쪽에 있는 서랍장이었죠. 서랍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뭔가 보였어요. 종이 뭉치였습니다. 저는 주위를 살폈어요. 지수는 자기 방에 있었죠. 미나는 학교에 갔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가계부와 여러 종이가 들어 있었어요. 가계부를 펼쳐봤습니다. 빨간 글씨로 가득했죠. 마이너스 표시가 여러 곳에 보였어요. 금액도 적지 않았습니다.
수천만 원 단위였죠. 저는 숨을 죽이고 더 살펴봤어요. 종이 사이에서 문자 내역이 인쇄된 종이가 나왔습니다. 고리대금업체에서 온 문자들이었어요. 독촉 문자였죠. 상환 기일이 지났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 이자가 추가됩니다. 즉시 입금하세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지수가 고리대금에 손을 댄 겁니다. 그것도 큰 금액을요. 저는 서둘러 서랍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날 저녁 미나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미나에게 간식을 내주며 슬쩍 물어봤어요. 미나야, 요즘 엄마가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일 있니? 미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가 맨날 전화하고 화내고 그래요. 저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미나를 괴롭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미나는 잠시 후 제게 다가왔어요. 작게 속삭였죠.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돈이 필요하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나는 재빨리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멍했죠. 제 돈이 필요하다고요. 그렇다면 지수가 저를 여기 데려온 이유가 돈 때문이란 말인가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모든 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지수의 울며 매달리던 모습, 서울로 오라던 부탁, 그리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달라진 태도, 모두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저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지수가 제 돈을 노리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장은 이미 지수 손에 있었습니다. 핸드폰도 없었어요. 그때 복도에서 다시 전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의 목소리였어요. 이번 주 안에 마련할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상대방이 뭐라 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화난 목소리 같았어요. 지수가 다시 말했죠. 알았어요. 방법을 찾을게요. 꼭 갚을 테니까.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올렸어요. 몸이 떨렸습니다. 지수가 방법을 찾는다고 했죠. 그 방법이 저와 관련된 거라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청소를 시작했어요. 지수의 방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지수의 목소리가 들렸죠. 그래, 시어머니 명의로 할 수 있어. 도장만 있으면 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 명의로요. 무엇을 한다는 걸까요?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걱정 마.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몰라. 다 내가 처리할게. 지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쳤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제 명의로 뭔가를 하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좋은 일은 아닐 거예요. 저는 서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티를 내서는 안 됐죠. 지수가 눈치채면 안 됐습니다. 점심때가 됐습니다. 지수가 밥을 먹으러 나왔어요. 저는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지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할 일 많으니까 빨리 끝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지수는 식탁에서 자기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무언가를 검색하는 것 같았죠. 저는 슬쩍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수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큰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여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핸드폰도 없고 통장도 없고 밖으로 나갈 방법도 없었어요. 저는 무력했죠. 그날 저녁 미나가 다시 제게 다가왔습니다. 지수가 샤워하는 사이였어요.
미나는 작은 쪽지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할머니, 이거요. 저는 쪽지를 펼쳐봤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도장 찾고 있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도장을 찾고 있다니요. 그렇다면 지수가 제 명의로 뭔가를 하려는 게 확실했어요. 대출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요? 저는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미나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저는 미나의 손을 꼭 잡았죠. 고마워, 미나야.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재빨리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지수의 목적이 무엇인지요. 저는 모든 상황이 돈 때문이란 걸 직감했습니다. 지수는 빚에 쪼들리고 있었어요. 그 빚을 갚기 위해 저를 이용하려는 거죠. 제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뭔가를 하려는 겁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덮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뭔가 해야 한다고요.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요. 지수의 행동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요? 핸드폰도 없는데요. 저는 미나를 떠올렸습니다. 미나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미나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밤은 깊어갔죠.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지수의 감시 아래 일만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계속 눈과 귀를 열어두었죠. 지수가 무엇을 계획하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지수가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틈에 집안을 둘러볼 생각이었죠. 지수가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잠시 기다렸습니다.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진 뒤 거실로 나갔어요. 서랍장부터 열어봤습니다. 지난번 봤던 가계부가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꺼내 살펴봤죠. 빚이 더 늘어나 있었습니다. 빨간 글씨가 더 많아졌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서랍을 닫으려 했어요. 하지만 너무 급하게 닫는 바람에 소리가 났죠. 어머니? 지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어요. 지수가 거실로 들어왔죠. 손에는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수는 서랍장 앞에 선절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어요. 어머니, 지금 거기서 뭐 하세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지수는 다가와 서랍을 열어봤죠. 가계부가 조금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남의 물건 함부로 보시면 안 되죠. 지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수는 가계부를 집어넣고 서랍을 닫았죠. 그러고는 제게 다가왔어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알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는 쇼핑백을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가슴을 쓸어내렸죠. 들킬 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서 조용히 있었어요. 지수가 뭔가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 펜으로 쓰는 소리. 저는 귀를 기울였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지수가 화장실에서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때 지수의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슬쩍 안을 들여다봤어요.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살피고 재빨리 지수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류를 들여다봤죠. 대출 신청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름 적는 칸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윤말자. 제 생년월일도 적혀 있었죠. 그리고 서류 아래쪽에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그 도장은 제 인감 도장이었습니다. 지수가 어디선가 구해온 거죠. 아니면 제가 가져온 짐에서 찾아낸 걸까요? 저는 서류를 더 살펴봤습니다. 대출 금액은 3천만 원이었어요. 용도는 생활 자금. 하지만 제가 신청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수가 제 명의를 도용한 거죠.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거기서 뭐 하세요? 지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돌아봤어요. 지수가 문 앞에 서 있었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게 나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수는 다가와 제 손에서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그러고는 차갑게 말했죠. 어머니, 남의 방에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되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수는 서류를 책상 서랍에 넣고 잠갔어요. 그러고는 저를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저는 비틀거리며 방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제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저는 거실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집안 갈등이 아니었어요. 범죄였습니다. 지수는 제 명의를 도용하려 하고 있었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하지만 핸드폰이 없었어요. 밖으로 나가야 하나요? 하지만 서울길도 모르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죠. 그날 저는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습니다.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지수는 그런 저를 째려봤죠. 어머니, 왜 이래요? 제대로 안 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서류 생각뿐이었어요. 오후가 됐습니다. 미나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저는 지수가 자기 방에 들어간 틈을 타 미나에게 다가갔죠. 미나야, 할머니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가 할머니 이름으로 서류를 만들고 있어. 그걸 사진으로 찍어줄 수 있겠어? 미나는 눈이 커졌습니다.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미나의 손을 잡았죠. 미안해, 미나야. 하지만 할머니가 미나 도움이 필요해. 미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할머니. 제가 해볼게요. 저는 미나를 꼭 안아줬어요. 고마웠습니다. 미나는 제 유일한 희망이었죠. 다음 날 미나는 지수가 외출한 사이 지수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지켜봤어요. 미나는 책상 서랍을 열고 서류를 꺼냈죠. 그리고 자기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들키면 안 됐습니다. 미나는 재빨리 서류를 제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죠. 그리고 제게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사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도장까지 모두 증거였어요. 저는 미나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미나야, 정말 고마워. 이 사진 잘 보관해줘.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제 증거를 확보했어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써야 할까요? 저는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집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지수를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반찬 가게를 운영했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30년 동안 장부를 정리하고 CCTV를 관리했었죠. 기록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그 능력을 지금 써야 했습니다. 저는 미나에게 부탁하기로 했어요. 지수의 통화를 녹음해 달라고요. 그리고 지수가 하는 모든 일을 기록해 달라고요. 증거를 더 모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미나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미나야, 엄마가 전화할 때 녹음해 줄 수 있겠니?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안심했어요. 미나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이제 반격을 준비할 시간이었죠. 그날 밤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미나의 도움이 컸어요. 미나는 제가 부탁한 대로 지수의 통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죠. 지수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나는 자기 방 문을 살짝 열어두고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켰어요. 복도에서 들리는 지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녹음됐죠. 이번 주 안에 돈 마련할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상대방이 뭐라 하는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수의 대답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로 대출 신청했어요. 곧 승인될 거예요. 저는 녹음 파일을 들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명백한 증거였어요. 지수가 제 명의를 도용하려 한다는 걸 입증할 수 있었죠. 며칠 동안 미나는 여러 통화를 녹음했습니다. 지수는 여러 사람과 통화했어요. 고리대 금업자로 보이는 사람, 친정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 모두 돈 이야기였죠. 친정 빚 때문에 미치겠어요. 사채까지 손댔는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지수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저는 그 녹음을 들으며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지수도 궁지에 몰린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명의를 도용하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미나에게 가계부 사진도 더 찍어달라고 부탁했어요. 미나는 지수가 외출한 사이 서랍장을 열고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었죠. 가계부에는 지수의 빚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어요. 친정의 사업 실패로 인한 빚, 그걸 메우려다 손댄 사채, 그리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 모두 합치면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지수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용서할 수 없었죠. 미나는 지수가 인터넷으로 검색한 기록도 캡처해뒀어요. 노인명의 대출 방법, 인감도장 위조 방법 같은 것들이었죠. 저는 그걸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저는 꽤 많은 증거를 모았어요. 녹음 파일 5개, 가계부 사진 10여 장, 대출 서류 사진, 그리고 지수의 검색 기록. 모두 미나의 핸드폰에 저장돼 있었죠. 저는 미나에게 말했습니다. 미나야, 이 파일들 잘 보관해줘. 절대 지우면 안 돼.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미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웠죠. 그날 밤 저는 방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했어요. 다음은 이 집에서 빠져나가는 거였죠. 하지만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저는 미나에게 물었습니다. 미나야, 혹시 학교 가는 길에 문 열어놓을 수 있겠어? 미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제가 나갈 때 현관문 잠금 장치 풀어놓을게요. 저는 미나를 꼭 안아줬습니다.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일을 했습니다. 지수는 제가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저는 티를 내지 않으려 애썼죠. 미나는 학교에 가기 전 저에게 작은 메모를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일 아침 문 열어놓을게요. 할머니, 조심하세요. 저는 메모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집을 나갈 수 있어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내일 일이 걱정됐습니다. 혹시 지수가 눈치채면 어쩌죠? 혹시 문이 잠겨 있으면 어쩌죠?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저는 반드시 이 집에서 빠져나가야 했죠.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일어나 조용히 짐을 챙겼어요. 챙길 게 별로 없었죠. 옷 몇 벌뿐이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어요.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지수는 아직 자고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향했어요. 현관문이 보였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잡았어요. 돌려봤죠. 열렸습니다. 미나가 잠금 장치를 풀어놓은 거예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지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어요. 지수가 잠에서 깬 겁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봤죠. 지수는 복도에 서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들켰습니다. 나는 그냥. 제가 말을 더듬자 지수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쳤어요. 지수는 제 팔을 잡았죠. 어머니, 이 시간에 어디 가려고 그래요? 당장 방으로 들어가세요. 지수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파서 몸부림쳤어요. 이 손 당장 놔. 그때 미나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미나가 나왔어요. 미나는 지수를 바라보며 말했죠. 엄마, 할머니 놔줘요. 지수는 미나를 째려봤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미나는 제 앞을 가로막으며 지수에게 말했죠. 엄마가 잘못하고 있어요. 할머니한테 미안하다고 해요. 지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미나의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지수는 순간 제 팔을 놓쳤어요. 저는 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죠. 계단을 내려가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수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표정은 복잡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나와 함께 아파트를 빠져나갔어요. 밖은 추웠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웠어요. 저는 미나에게 말했죠. 미나야, 근처에 파출소가 어디에 있니? 미나는 제 손을 잡고 앞장섰습니다. 저희는 함께 파출소를 향해 걸었어요. 이제 모든 걸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파출소는 아파트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나오는 곳에 있었습니다. 미나가 저를 안내했어요. 저는 미나의 손을 꼭 잡고 걸었죠. 추운 아침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지만 상쾌했습니다. 자유를 느낄 수 있었어요.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경찰관 한 분이 계셨어요. 젊은 남자 경찰관이었죠.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기 신고하러 왔습니다. 경찰관은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며느리가 저를 가둬놓고 강제로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제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했습니다. 경찰관은 진지한 표정으로 듣더니 자리에 앉으라고 했어요. 저와 미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죠.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찾아와 서울로 오라고 했던 일, 집에 들어서자마자 달라진 태도, 통장과 핸드폰을 빼앗긴 일, 강요된 노동, 그리고 제 명의로 대출 서류를 만든 일까지 모두 말했어요. 경찰관은 꼼꼼히 메모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미나를 바라봤죠. 학생, 이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자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어요. 미나는 핸드폰에 저장된 파일들을 보여줬어요. 녹음 파일, 가계부 사진, 대출 서류 사진. 모두 지수의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들이었죠. 경찰관은 파일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지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 명의로 대출 신청했어요.
곧 승인될 거예요.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가계부 사진도 보고 대출 서류 사진도 봤죠. 모두 명백한 증거였어요. 할머니, 이거 모두 복사해 가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관은 미나의 핸드폰을 컴퓨터에 연결해 파일을 복사했어요. 그러고는 저에게 말했죠. 할머니, 이건 명예도용과 노인학대에 해당합니다. 바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관은 추가 질문을 몇 가지 더 했어요. 지수의 인적사항, 주소, 그리고 제 통장과 핸드폰을 빼앗긴 경위. 저는 기억나는 대로 모두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연락할 가족이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들이 있어요. 해외에 있지만요. 경찰관은 제게 전화기를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 도윤이의 번호를 눌렀어요. 오랜만에 거는 전화였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 후에 도윤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도윤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어요. 한참 말을 잇지 못했죠. 엄마, 엄마세요? 도윤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도윤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도윤아, 엄마 지금 파출소에 있어. 네, 파출소요? 무슨 일이에요? 도윤이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수가 저를 이용하려 했던 일, 명예도용 시도, 그리고 노인학대까지 모두 말했어요. 전화 저편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후에 도윤이가 말했죠. 엄마, 제가 바로 갈게요. 비행기 표 끊고 갈게요. 그래, 도윤아. 엄마 괜찮으니까 천천히 와. 아니에요, 엄마. 제가 최대한 빨리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경찰관에게 돌려줬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도윤이가 곧 올 거예요. 경찰관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일단 저희가 며느리분을 조사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안전한 곳에 계셔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관은 근처 복지센터에 연락을 했습니다. 임시로 머물 곳을 마련해 주는 거였죠. 잠시 후 복지센터 직원이 왔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어요. 친절해 보였죠. 저는 미나와 함께 복지센터로 갔습니다. 복지센터는 깨끗하고 따뜻했어요. 방 하나를 배정받았죠.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숨을 돌렸어요. 미나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미나의 손을 잡았죠. 미나야, 정말 고마워. 미나가 아니었으면 할머니 어떻게 됐을지 몰라. 미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할머니, 저도 미안해요. 엄마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저는 미나를 꼭 안아줬습니다. 미나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경찰관이 복지센터로 찾아왔어요. 소식을 전하러 온 거였죠. 할머니, 며느리분을 조사했습니다. 본인이 모두 자백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경찰관이 계속 말했어요. 친정의 사채 빚이 5천만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할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했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대로였죠. 그리고 할머니를 서울로 데려온 것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고, 그래서 할머니를 고립시켜 통장과 인감도장을 빼앗으려 한 거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며느리분은 사기 미수, 인감도장 절도,
노인학대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구속영장도 신청할 예정이에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수가 처벌받게 되는 거죠.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도 있었고 안도감도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슬펐습니다. 할머니, 통장과 핸드폰은 압수해서 돌려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경찰관에게 인사를 했어요. 경찰관은 미소를 지으며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가 도착했습니다. 급히 비행기를 타고 온 거였어요. 도윤이는 복지센터로 달려왔죠. 엄마. 도윤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저는 도윤이의 등을 두드렸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도윤아, 엄마 괜찮아.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도윤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도윤이를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 도윤아. 이제 다 끝났어. 도윤이는 미나도 안아줬어요. 미나는 아빠 품에서 울었죠. 도윤이는 미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미나야, 잘했어. 할머니 도와줘서 고마워. 저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모인 거였어요. 하지만 한 사람이 빠져 있었죠. 지수는 경찰서에 있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지수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습니다. 지수도 궁지에 몰렸던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를 이유는 없었어요. 며칠 뒤 저는 파출소에서 제 통장과 핸드폰을 돌려받았습니다. 다행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흔적은 없었어요. 지수가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막은 거였죠. 도윤이는 저와 미나를 데리고 호텔로 갔습니다. 며칠 동안 거기서 쉬었어요. 저는 온몸이 아팠습니다. 며칠간의 고된 노동과 스트레스가 몸에 남아 있었죠. 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자유로웠어요. 더 이상 지수의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됐죠. 저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오랜만에 편히 잔 거였어요. 며칠 뒤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저는 도윤이와 함께 경찰서로 갔어요. 조사실에 앉아 경찰관에게 진술을 했죠. 경찰관은 제 이야기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속인 일, 통장과 핸드폰을 빼앗긴 일, 강제노동, 그리고 명예 도용 시도까지 빠짐없이 진술했죠. 할머니, 이 사건은 명예 도용 미수, 인감도장 절도, 노인학대에 해당합니다. 며느리분은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관이 계속 말했어요. 며느리분이 추가 진술을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직접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관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며느리분은 친정의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됐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공장이 부도가 났대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경찰관이 계속 읽었죠. 처음에는 은행 대출로 메우려 했지만 신용이 좋지 않아 거절당했답니다. 그래서 사채를 쓰게 됐대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지수의 상황이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용서할 수 없었죠. 사채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5천만 원이 넘는 빚이 됐답니다. 독촉도 심해졌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이용하기로 결심했대요. 경찰관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며느리분은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답니다. 할머니를 서울로 데려와 고립시키고 통장과 인감도장을 빼앗아 대출을 받으려 한 거죠.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이었어요. 지수의 울먹이던 모습, 도움을 청하던 말, 모두 연기였던 거죠. 며느리분은 할머니를 집에 가둬놓고
일부러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야 할머니가 도망가지 못할 거라 생각했대요. 저는 그날들을 떠올렸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했던 날들. 쉴 틈도 없었죠. 온몸이 쑤셨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경찰관이 말을 이었어요. 며느리분은 할머니 명의로 대출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인감도장도 할머니 짐에서 몰래 꺼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도장은 제가 평생 간직하던 거였습니다. 남편이 반찬 가게 시작할 때 만들어준 거였죠. 다행히 할머니께서 탈출하셔서 대출이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조금만 늦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나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조사가 끝나고 저는 도윤이와 함께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도윤이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집에 더 자주 연락했어야 했는데. 저는 도윤이를 바라봤습니다. 도윤이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괜찮아, 도윤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 제가 지수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도윤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윤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도윤아, 이제 다 끝났어. 앞으로 잘하면 돼. 며칠 뒤 지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지수는 구치소로 이송됐어요. 재판을 기다리게 된 거죠. 도윤이는 지수를 면회하러 갔습니다. 저는 따라가지 않았어요. 지수를 만날 용기가 없었거든요. 도윤이가 면회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도윤이에게 물었어요. 지수는 어떻게 지내니? 도윤이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죠. 후회하고 있대요. 엄마한테 정말 미안하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가 계속 말했어요. 지수도 힘들었나 봐요. 친정비 때문에 미칠 지경이었대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지수의 상황이 안타깝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도윤아, 지수는 잘못을 했어. 아무리 힘들어도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 거야.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 저 이혼할 거예요. 저는 도윤이를 바라봤습니다. 도윤이는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지수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어요. 미나한테도 좋지 않고요. 저는 도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든 결정이었을 거예요. 그래, 도윤아. 너가 잘 생각해서 결정한 거면 엄마는 응원할게. 도윤이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재판은 한 달 뒤에 열렸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법정에서 지수를 다시 봤죠. 지수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저는 지수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됐어요. 검사가 지수의 범죄 사실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명예 도용 미수, 인감도장 절도, 노인학대. 모두 증거가 명확했죠. 지수의 변호사는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지수도 피해자라고 친정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판사는 단호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해도 노인을 학대하고 명의를 도용하려 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판사는 판결을 내렸어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사회봉사 200시간이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지수는 대가를 치러야 했죠. 재판이 끝나고 저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도윤이와 미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두 사람을 안아줬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나도 제 손을 잡았죠. 저희는 함께 법원을 나섰습니다. 밖은 화창했어요. 햇살이 따뜻했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저는 다시 제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죠. 재판이 끝난 뒤 저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윤이와 미나는 서울에 남았어요. 도윤이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죠. 미나는 도윤이와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고향집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제가 떠나기 전 그 모습 그대로였죠. 저는 짐을 풀고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집 냄새였죠.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집이 그리웠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집에서 쉬었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거든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서울에서의 며칠이 제 몸에 큰 상처를 남긴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회복됐어요.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밥을 해 먹고 책을 읽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우체부가 편지 한 통을 가져왔습니다. 서울에서 온 편지였죠. 저는 편지를 열어봤어요. 미나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반듯한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미나예요. 할머니 건강하시죠? 저는 아빠랑 잘 지내고 있어요.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할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도 엄마 때문에 계속 힘들었을 거예요. 할머니가 용기 내주셔서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요즘은 아빠랑 많은 이야기를 나눠요. 아빠가 저한테 미안하대요. 엄마 일로 제가 힘들었을 거라고요. 저는 아빠한테 괜찮다고 했어요. 이제는 다 괜찮아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방학 때 할머니 집에 놀러 가도 될까요?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는 반찬이 그리워요. 사랑하는 손녀 미나가.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미나가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었어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미나에게 답장을 썼어요. 할머니도 잘 지내고 있다고 방학 때 꼭 놀러 오라고 적었죠. 그리고 미나가 보고 싶다고도 썼습니다. 편지를 붙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우체국 앞을 지나게 됐어요. 그곳에는 작은 게시판이 있었죠. 여러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노인 상담센터 안내문이었습니다. 노인학대나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돕는 곳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그 광고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가족에게 학대받고 이용당하는 노인들이요. 아마 있을 거예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기로요. 다른 노인들이 저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기로 했죠. 다음 날 저는 노인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센터에서는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센터에서 첫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졌어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말자 씨, 저도 며느리한테 힘들게 당했어요. 말자 씨 이야기 들으니 용기가 나요. 저는 그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저희는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저는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노인들을 도왔죠. 보람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나가 방학을 맞아 고향에 놀러 왔습니다. 도윤이도 함께였어요. 저는 두 사람을 반갑게 맞이했죠. 미나는 많이 밝아져 있었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저는 미나를 꼭 안아줬어요. 미나야, 많이 컸구나.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저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미나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어요. 미나는 맛있게 먹었죠. 저녁 무렵 미나가 제게 작은 편지를 건넸습니다. 저는 편지를 펼쳐봤어요. 할머니가 남겨준 녹음 파일 덕분에 저도 엄마랑 떨어져서 아빠랑 같이 살게 됐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할머니가 용기를 내주셔서 저도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할머니처럼 저도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 사랑해요.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미나가 강해졌어요. 제가 한 일이 미나에게도 도움이 된 거죠. 저는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미나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미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미나야, 할머니도 미나한테 배웠어. 포기하지 않는 법을 말이야. 미나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날 밤 저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어요. 힘든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품에 안았어요. 미나의 편지, 도윤이의 편지, 모두 소중한 것들이었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작은 도시의 밤하늘은 서울과 달랐습니다. 별이 많이 보였죠?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내 인생 살면 되지. 복수는 끝났어요. 하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 두 번째 삶을 얻은 거죠. 더 이상 누구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삶. 제 의지대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내일은 또 센터에 가서 봉사활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미나, 도윤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거죠.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삽니다. 누구의 그늘이 아닌 제 자신으로서요. 그게 제가 얻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어요. 저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히 잔 밤이었죠.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저 깊고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저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